갑상선암 수술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단 임신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에서 갑상선과 내분비 외과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섭이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암 중에서 착한 암이라는 건 없죠. 일반적인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술 이후에 치료받은 이후의 예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동안 착한 암이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료 이후의 예후가 다른 암보다는 월등히 우수하다로 말을 바꿔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면 안 되고 목에 혹이 만져진다.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종류의 혹인지는 알기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갑상선에 만져지건 또는 만져지지 않건 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주변의 분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 또는 4명 중에 1명은 혹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혹인지를 알기 위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혹인지 또는 지켜봐도 되는 혹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혹이 만져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만져진다라는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갑상선에 혹이 있다라고 해서 만져지지 않는 혹까지 무조건 다 조직 검사라는 건 아니고 갑상선에 혹이 보일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 혹의 모양새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모양새의 단계를 우리가 보통 나누게 되는데 그 단계별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크기를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양새가 좋건 좋지 않건 다 떠나서 만져질 정도, 즉 2cm보다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주 유능한 경찰분이 도둑을 딱 잡았어요. 근데 생김새를 보면 이 사람은 꼭 도둑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초음파의 모양새입니다. 초음파의 모양새를 보면 어느 정도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둑놈을 딱 잡았는데 이게 정말로 도둑놈인지 아닌지는 뒤져봐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암이 의심이 될 때, 암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갖고 있을 때는 세침 흡인 검사,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조직 검사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세포상에서 암이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절제 범위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갑상선을 전체를 다 제거하는 전절제를 하게 되면 내 몸에 갑상선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약은 드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갑상선 암을 최근에는 전절제보다는 반절제를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추세긴 한데 반절제를 하고 나면 기능이 정상이고 예를 들어서 초기암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약을 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반절제를 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약을 다 끊는 건 아니고 최근에 보면 반절제를 하는 환자 중에서도 똑같은 환자군에 있어서 실제로 약을 끊는 걸 선호하는 우리 외과 의사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약을 드시는 걸 좀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이 갑상선 호르몬은 결국은 호르몬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약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약을 잘 드시면은 암의 재발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초기암일 경우에는 약을 끊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반절제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림프절 전이를 일부 동반하고 있다거나 암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닐 경우에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훨씬 더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할 수 있죠. 목소리 변할 수 있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갑상선의 바로 뒷면, 그러니까 우리 목에서 성대로 들어가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되돌이 후두신경은 갑상선 바로 뒤쪽에 갑상선하고 딱 붙어서 지나가는 그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갑상선을 제거하다 보면 당연히 이 되돌이 후두신경을 건드려가면서 잘 우리가 남겨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수술 중에 살짝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신경이 최종적으로 성대 쪽으로 들어가는 근육 주변을 갑상선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한 수술하고 나서는 목 안쪽에 빈 공간에 가서 근육이 유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목 안쪽에 유착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유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유착으로 인해서도 목소리의 변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목소리를 우리가 섬세하게 잘 살려놓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목소리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목소리가 직업적으로 중요하신 분들, 가수, 성악가, 아나운서 같은 분들은 직업적으로 본인의 그 전문적인 목소리를 일시적으로는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가 있고요. 목소리 신경을 완전히 암이 신경에 침범해서 희생시키지 않는 한은 목소리는 어느 정도 이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질문하는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저 수술하면은 아기 나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갑상선암 수술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단 임신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임신 초반에는 아기의 신경계통 발육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 초반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과하게 먹는 건 상관없지만 부족하게 먹어서 기능이 저하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임신을 하거나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는 수술한 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으세요. 개인적인 살성의 차이가 제일 큽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제가 아무리 1년에 뭐 1000분을 수술하고 열심히 똑같이 꼬매놓고 뭐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저 대신 꼬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아무리 정성껏 꼬매도 어떤 분들은 새끼손가락 같이 큰 켈로이드가 목에 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6개월만 지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가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70-80% 정도의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에 있는 주름 모양으로 상처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 남짓 정도 되는 환자들이 비후성 반응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 켈로이드 때문에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수술 이후에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일단은 그 로봇 수술의 역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목에 보이는 흉터, 이게 수술 이후에 환자의 삶의 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갑상선 내시경 수술, 그러니까 목 이외의 부위를 통한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흉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자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목으로 하나 아니면 다른 부위로 수술하나 치료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결과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우수하다라는 그 수술 결과를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로봇 수술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2007년에 첫 갑상선 로봇 수술 시행하고 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수술은 환자분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큰 수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 제일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로봇이라는 기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면서 수술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외과의사의 아주 미세한 손떨림을 보정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로봇 수술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겨드랑이 접근 방식을 우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시야가 크게 확대돼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뿐더러, 목을 절개하고서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 이후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절개가 우월하냐 로봇이 우월하냐는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고, 이 환자분의 병 상태에 맞춰서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적합하냐, 그건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다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나시면 우리 환자분들 마음도 조급해지시고
걱정도 많아지시고 내 몸에서 빨리 암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조금은 여유를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갑상선 암의 성장 속도는 다른 어떤 암보다도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사이에 급격히 병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갑상선 암 중에서도 일부 고약한 암들이 있어요. 세포의 유형이 굉장히 고약한 쪽에 속하는 일부의 암의 형태에 있어서는 수술 시기를 뒤로 늦추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갑상선 유두암이라든지 갑상선 여포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초기암이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막 내 일상의 모든 걸 다 뒤로 내팽개치고서 수술에만 전념을 할 정도로 빨리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병의 상태에 맞춰서 또 나의 일정에 맞춰서 조금 여유 있게 수술을 잡으셔도 충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제일 정확한 답은 각자의 주치의에게 설명을 드리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의학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소통이라는 채널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